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8표 이상 나오면 윤 대통령은 탄핵되는 거죠. 표결에 앞서 발표된 윤 대통령의 네 번째 대국민 담화가 표결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혼란이 계속되면서 금융시장은 물론이고요. 실물 경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죠. 한 외신은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비용을 온 국민이 할부로 갚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든 국민에게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둘러 사태가 정리돼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또 세종대 경제학과 김성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고요.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흘간의 칩거를 깨고 지난 12일 약 29분 분량의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네 번째 담화 일부분을 보셨는데요. 상당히 강도 높은 표현, 수위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엄의 불가피성, 정당성을 강조를 했고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대한 날선 공격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박 의원님. 그 담화의 골자를 보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야당 탓을 하면서 계엄의 불가피성, 정당성 이걸 이제 강변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다른 한 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란이 될 수 없다. 네. 어쨌든 대통령한테 보장되어 있는 헌법상의 비상대권을 가동한 거고 그조차도 매우 절제 있게 했기 때문에 네. 이건 고도의 통치행위의 영역이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주장이 수용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이게 통치행위더라도 그게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히 제한할 경우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그동안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일관된 판례인데다가 네. 97년도에 12.12 그 내란 세력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도 헌법에 의해서 설립된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폭력으로 중지시키려고 할 경우에 명백한 내란이다라는 점을 판시해서 그런 통치행위로는 적용이 안 될 것 같고 그 어제 이제 담화를 지켜본 국민들 또 한 번 충격을 받고 굉장히 또 분노하고 실망했을 것 같은데요. 네. 본인의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해서 전부 남 탓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이제 거짓말 또 억지, 강변, 심지어는 이제 망상 이런 것들이 이제 담화에 드러나는 게 아닌가. 저 상태라면 정말 하루도 대통령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쨌든 인식을 또 한 번 환기한 게 아닌가 싶고요.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탄핵에 좀 망설이던 국민의힘 내부의 그 의원들도 당론과 무관하게 어쨌든 탄핵 표결에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아마 그 윤 대통령은 그것까지 각오하고 어쨌든 탄핵이 되고 또 구속이 되거나 체포가 네. 되거나 그 경우에도 본인은 끝까지 어쨌든 본인의 정당성을 강변하겠다라는 본인 주장의 일단을 네. 어제 그 담화를 통해서 드러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스스로 물러나진 않겠다라는 의지, 수사든 탄핵이든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정치적 측면에서 왜 이 효과를 노린 것과 그다음에 사법적인 부분을 좀 따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그게 국민의힘의 의원총회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녹화 분량이 방송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당이 나를 지켜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통치행위인데 이게 어떻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느냐. 이건 불가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건 수용할 수 없고 법리 다툼으로 해서라도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당이 나를 일단 지켜달라. 탄핵만을 막아달라라고 이제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효과로 인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74표라는 압도적 숫자로 또 원내대표에 당선이 됐죠. 사법적인 얘기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본인도 법률가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법의 이런 논리와 구조를 잘 아니까 이거는 그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도 아니고 불가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탄핵이 될 수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관련자들의 진술이 하루하루 다르게 굉장히 좀 말하자면은 좀 수위 높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반박의 성격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쏟아내고 있지만 그건 진실이 아닐 수 있고 내가 분명히 그래서 2시간짜리 계엄 뭐 이런 이제 내란 뭐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걸 사법부까지 가서라도 끌고 갈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방어하겠다라는 이제 사법적인 것은 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 보고 지금 나오는 진술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휘둘리지 말아달라. 이거는 아직도 내가 입증하거나 또 나중에 법리 다툼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할 것이 많다. 이 두 가지에 대한 그 메시지가 정치와 사법으로 좀 나뉘어서 전 대통령 담화를 해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민의힘 그 원내대표를 뽑는 의총 앞두고 이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전해진 영상을 보면 몰랐어요. 한동훈 대표도 몰랐고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됐지만 당시에 몰랐단 말이죠. 이전에 모든 것들을 당에 좀 일임한다라는 이제 메시지도 내보냈었는데 왜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일주일 전에 당에 일임한다, 탄핵 표결 앞두고 그 담화 1분 50초짜리. 네. 근데 이제 그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게 어제 담화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내부 혼선을 좀 겪었어요. 정국안정 TF까지 만들어가지고 네. 뭐 2월 조기 하야론, 3월 조기 하야 방안 이런 걸 만들었는데 윤 대통령은 전혀 그 수용할 뜻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이제 탄핵 가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돌아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한 대표의 그런 입장이 예상되고 또 당이 의원총회가 있고 토요일 날은 탄핵 표결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당을 향해서 강한 메시지를 나오고 결집을 호소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작용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과연 그렇게 그 대통령이 의도하는 대로 결집으로 나타날지 역포로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의 의도는 그랬던 것 같고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74표 받고 당선된 거는 사실은 예상됐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당내 지지 기반이나 이런 분포로 볼 때 김태우 의원은 상대적으로 개파색이 얇고 뚜렷한 지지 기반이 없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의 담화가 있던 없던 권성동 의원의 우세가 예상되던 상황이었고 그 예상대로 됐고요. 다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친윤이고 또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만 저분이 경험이 많아요. 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 탄핵 소추위원장으로서 그랬죠. 본인이 사실은 탄핵을 진두지휘했고 헌재에 나가서 그 이후에 당이 분당되고 다시 이제 결합되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파국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고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어쨌든 방안으로 이걸 유도하려고 하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 이 눈앞에 놓여 있는 1차적인 관문은 토요일 날 있는 탄핵에서 어떤 당론을 정할 거고 또 그 당론대로 과연 의원들이 움직이겠는가 그에 대한 원내대표의 이제 책임론도 나올 텐데 그 이후에 어떤 이제 당의 그 전망을 보여줄 건가 이게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제 오전이었죠. 윤 대통령의 담화 뭐 예정에 없었고 긴급한 형태로 담화가 전해졌고 이걸 이제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순간적으로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쨌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또 하나 터진 거기 때문에 어제 물론 오른 채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여전히 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 아닌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계엄 선포 이후 금융시장은 계속 불안하고 변동성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담화 내용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제 생각에 내용 자체는 시장에서 이미 예견하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환율을 봐도 이제 담화 직후에 잠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네.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도 이제 담화 직후에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결국은 이제 반등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 보면은 담화 자체가 불확실성을 굉장히 더 크게 높이는 것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이제 대신에 오히려 기존에 이제 하야라든가 질서 있는 퇴진이라든가 탄핵 뭐 여러 가지 지금 어수선하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더 명확해졌다. 예,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는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같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고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시장의 움직임을 사실 어느 하나의 뉴스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 좀 어려운 시기이고요. 특히 그 이전부터도 사실 계엄 전부터도 투자 자금이 한국에서도 많이 빠져나가고 금융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정권 교체 이슈가 있고 뭐 페드의 금리 결정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한동안은 계속 높은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박 의원님이 잠깐 짚어주셨긴 했는데 이전에 이제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어제 윤 대통령의 이야기를 보면 통치행위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헌재에서 다투어 볼만하다라는 판단이 기저에 깔려 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그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한 비상대권 중에 가장 높은 레벨의 사실은 그 정책 수단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꺼내 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걸 꺼내 들은 거는 우리 헌법에 딱 그 규정이 있어요.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상황일 때만 하는데 전시는 뭐 알다시피 외국과의 교전이 있는 거고 사변은 국가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급의 이제 일이 벌어져야 비상계엄이 선포할 수 있는데 네. 과연 그 요건에 충당했느냐. 근데 그 판단,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국가의 중대사에서 판단 내리는 거는 그거는 자신의 어떤 결단의 문제, 통치의 문제 차원의 문제지 이거를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과거에 이제 이렇게 논란이 됐던 것들이 뭐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제 그 뭐 대북 송금 사건,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이런 문제들은 이건 애매한 지점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사법부가 좀 고민했던 흔적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저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라는 내가 적극성도 없었고 내가 구체성도 띄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의 최고의 그 군 통수권자고 실질적인 권력자인데 내가 굳이 왜 그렇게까지 내란죄에 내가 국토를 참전하거나 뭐 국헌을 무난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의 사실 저 말은 또 이렇게 반박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2시간 감금했다고 그건 감금죄가 성립되지 않느냐. 또 이런 반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이 법률가 출신답게 굉장히 저거를 법률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헌법재판소가 만일 탄핵이 된다면은 네. 저 부분을 진짜 통치행위로 볼 건지 아니면은 저거는 사법부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건지 이거는 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굉장히 쟁점 중에 중요한 쟁점을 미리 저는 탄핵 심판 여부에 앞서서 그 사회적 화두로 던져놨고 아마 이게 만일 탄핵이 인용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그 말하자면은 가결된다면은 법정에서는 아마 다툼.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 지금 여권 일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을 그 생중계하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네.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2시간짜리라는 내란이 있느냐라고 반문을 했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소수의 병력을 투입했다. 되게 자세한 설명도 곁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사병이 아닌 간부, 부사관들만 정예 요원들만 정해진 시간 내에 소수를 투입했는데 이걸 내란죄로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되게 부가적인 설명까지 한 거 보면 준비를 그래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논리 측면에서 말이죠. 본인이 어쨌든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마치 이게 법정에서 검사가 논거하듯이 네. 자기 방어의 내용을 작성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 사실관계가 너무 많이 다릅니다. 좀 아까 얘기하셨던 사병 투입하지 않고 정예병력 부사관만 투입했다는데 동원된 수방사 병력 중에 다수의 사병이 있었다는 게 이미 확인이 됐고요. 네. 그런데다가 뭐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회에 투입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때 진행되고 있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인 그런 체포 연행의 의사를 가지고 병력이 투입됐다는 게 다수의 관계자들에 의해서 지금 증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전사령관도 똑같은 증언을 했고 그다음에 경찰청장 그리고 국정원 1차장도 같은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지시를 받았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 나와서 그것도 사실관계와 다르고요. 앞서 우리 최 평론가 말씀을 하셨지만 2시간이라는 시간이 저 어떤 비상계엄의 불법성 혹은 내란성에 대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게 2시간이든 아니면 몇 시간이든 그게 내란적 성격이 있다면 내란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내란죄의 구성 요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헌문락의 목적이 있었느냐, 네. 다른 하나는 이제 폭동이 있었느냐인데 당시에 이제 포고령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포고령에 보면 전부 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다가 개헌법에 의해서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 제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지방의회와 정당의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하는 내용은 그 자체가 명백히 위헌 위법일 뿐만 아니라 국헌문락의 목적이 뚜렷하게 적시돼 있다고 보고요. 폭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군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의 합헌적인 의사 진행을 방해하려고 했던 그 중단시키려고 했던 것 자체가 명백한 폭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치행위론이
대법원이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헌재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리고 기존 판례를 통해서 이미 저런 주장이 다 배책이 되고 있어서 네. 제가 보기에는 법률적 방어를 위해서 제시한 논리라기보다는 일종의 정치적 결집을 위해서 제시한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담화 내용 중에 또 보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걸 확인하기 위해서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고, 여기에 대한 선관위가 뭐 강경한 입장을 냈죠.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선관위 당연히 이렇게 반박을 할 걸로 저는 예상을 했는데 네. 그동안 선관위 사실 선거에 대한 부실 관리 의혹은 차고도 넘쳐요. 사실 예전에 대선 때 소쿠리 투표 논란서부터 상당히 많은 뭔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지만 그 제 운용함에 있어서 직원 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행정의 운용과 그다음에 어떤 관리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좀 부실하기 좀 짝이 없었고 뭔가 허술하다는 지적은 충분히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 정도를 가지고 부정선거 의혹으로 바로 등치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좀 다른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지금 이게 전산과 데이터로 조작을 한다 하더라도 수건표로 그래서 다 여당, 야당의 참관인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수건표까지도 그러면 이게 조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까지 과연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선관위 입장에서는 그러면 윤 대통령, 그러니까 여권이 승리한 선거는 그거는 제대로 관리된 선거고 여당이 패배한 선거는 그러면은 그게 부실 선거냐, 부정 선거냐 이렇게 되물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아무리 어떤 식으로든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저게 국민적 소구력을 가질 것인가라는 측면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설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뭐 해킹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관리 차원에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보완과 업데이트를 해나가면 될 문제고 설령 좀 더 문제가 의혹이 있어서 들여다보겠다 할 때는 선관위 같은 경우는 여야가 합의된 구조에서 봐야 합니다. 네. 어느 한 정당과 정파가 그거를 이제 자신의 입장에서만 들여다보겠다고 하면 말 그대로 중립선거와 민주선거의 근간인 그 선관위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들여다볼 때도 어찌되었건 합의한 상태에서 들여다보는 거지 이게 국가기관이 무슨 압수수색 하듯이 가서 들여다보는 거는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의 말에서는 여러 가지 부실한 그런 그 정황들이 있었다는 네. 그 말씀은 이해는 되는데 예. 그렇다고 과연 그것을 선관위를 그렇게 계엄군이 가장 먼저 들이닥칠 정도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좀 따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례적으로 입장이 나왔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에 대해서 비상계엄 당시에 체포 명단에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냈고 사법권 침해다, 네, 중대한 침해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팩트는 그 경찰청장이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네. 위치 파악을 요청을 받았다. 그중에 낯선 이름이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 위증죄 무죄를 내렸던 김동연 판사다. 그래서 이거는 좀 부당한 명령이기 때문에 위치 파악에 응하지 않았다. 영장도 없고. 네. 그게 이제 경찰청장의 진술이에요. 때문에 체포 명단에 정확히 있었던 건지. 근데 체포 명단에 있지 않고서는 위치 파악을 할 이유도 없거든요. 네. 근데 사법부로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법관은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그렇죠. 법관의 그런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기관의 지휘하에서 내려지는 판결은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말 삼권분립 국가에서 사법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인데 상대당의 대표한테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체포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어마어마한 불법성을 포함하고 있는 거군요. 사법부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입장이 나왔다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이 판단해야 될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못해 영장 하나도, 압수수색 영장 하나도 다 법원의 판단을 거치게 되는데 저런 식으로 사법권마저 침해하려고 했다, 불법적으로. 라는 어쨌든 인식을 사법부에 주게 되면 향후 수사 진행과 재판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좀 전에 그 이슈로 돌아가서 선관위 문제는 네. 은연중에 대통령이 좀 자백을 해버렸다고 생각해요. 그 기자회견 내용 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선관위가 독립기관이어서 사법부 산하에 있는 영장 집행도 안 되고 압수수색도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국방부 장관한테 지시해서 점검을 하라고 그랬다. 점검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사실은 장악을 하라고 했던 거고 서버를 압수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 자체가 헌법에 의해 설치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무력으로 장악하려고 했다는 그 내란의 목적성을 뚜렷하게 드러난 자백이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사실상 내란을 자백한 거다 이렇게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비상계엄 사태가 지난주에 이제 그 발발한 이후에 수습 과정에서 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뭐 금융당국 수장들이 총동원돼서 시장 안정 메시지를 내놨고요. 해외 신용평가사를 비롯해서 기관들 적극적으로 만나면서 문제없다, 수습된다, 괜찮다. 계속해서 좀 안정시키려는 노력들을 좀 보였단 말이죠. 결국에는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 문제, 여기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 손상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계엄령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정된 선진국에서는 이제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요. 사실 실제 전쟁을 수행 중인 이스라엘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계엄령이 발동되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네. 오히려 이런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여행을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만큼 굉장히 이례적인 사태로 보고 있는 것으로 지금 느껴지고요. 특히 그 전에 이제 세계적으로 한류가 유행하고 이러면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쌓여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계엄령이 선언이 됐기 때문에 해외에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맥락을 살펴보면 그 계엄령 이전부터도 한국의 특히 주력 수출 분야인 반도체라든가 이런 한국의 기술력이나 성장성에 대해서 좀 우려의 시각이 있었고, 특히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은 보호무역주의라든가 국제무역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한국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고 원화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었는데요. 지금 그동안 해외에서는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던 이제 국내적인 한국의 정치적 갈등 문제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런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한 시각이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이 과정에서 보면은 계엄 이전에 북한과의 어떤 국지전을 유도했을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는 상황인데 네. 이런 한국이 가진 지정학적 위험이 이제 다시 부각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실 정치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경제를 굉장히 등한시할 만큼 경제가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고 굉장히 위험하고 되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인 불안이 경제적으로 이제 경제 분야로 전염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일관된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뭐 스탠드업앤포스 같은 경우는 국가 신용 등급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관건이 이제 장기화될 경우 네. 아니겠습니까? 다 그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국 이제 이 불안이 빠르게 마무리될수록 경제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래 지속될수록 특히 안 좋은 영향이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뭐 최상목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IMF 위기는 사실 한국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구조개혁을 하고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태는 단기적으로 IMF 위기처럼 어떻게 경제의 큰 뭐 위기 상황으로 돌변하는 그런 상황은 없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네. 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이라든가 잠재력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오랫동안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빠른 수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국회 상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총에서 어제 그 원내대표를 새로 뽑는 자리였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결국 탄핵은 불가피하다. 는 입장을 냈고 여기에 이제 친윤계 의원들이 반발하는 모습도 보였고 친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의원이 이제 새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계파 갈등을 더 심화시킨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이 정치권에서 당파 싸움보다 무서운 게 계파 싸움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원래 전쟁보다 내전이 더 무섭듯이. 근데 어제 이제 대통령 탄핵 표결 앞두고 이제 이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는 굉장히 정치적 함의가 큰 거였거든요. 국민의힘의 향후 진로와 네. 이게 방향성이 있는 그런 그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끌었는데 이른 대표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뭐 예상도 약간 됐지만 대통령의 저 담화가 오히려 저는 그 친윤 세력들도 결집시켰다고 봅니다. 공고하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이제 바로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표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인데 네. 그건 뭐 예측이 좀 불가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7표 정도가 여기 탄핵 찬성에 지금 지금 공개적으로 드러난 거. 드러났기 때문에 네. 한 표만 산술적으로 더하면 이제 탄핵이 되는 거 가결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와서 부결 당론으로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당론 변경하려면 원래 그 80%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당론 변경하면 안 될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권성동 의원이 얘기한 대표가 얘기하는 쪽으로 아마 당론 부결로 갈 겁니다. 가는데 과연 그러면 당론 부결이지만 실제로 거기서 가결표가 나와가지고 실제 탄핵이 됐다 할 때는 정치적 후폭풍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
라고 이제 또 얘기가 될 경우에 대표가 사임하느냐 아니면은 지도위원, 이제 최고 지도부가 최고위원회가 사퇴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저는 권성동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은 향후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당은 친윤 중심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시그널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탄핵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것은 이게 가장 큰 변수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모든 전국 상황이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그 결과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은 국민의힘은 그 친윤 색채를 빼지 않은 채 대통령과 함께 어쨌든 탄핵이 되더라도 탄핵 소추까지 탄핵 심판까지는 3-4개월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같이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쪽으로 국민의힘의 가닥을 잡은 사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탄핵 이후에 이 국민의힘의 어떤 분화라든가 그다음에 약간 균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 시그널을 분명히 그렇게 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말씀드리면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둘 다 문제네요. 예를 들면 가결되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뭐 또 조기 퇴진 요구가 또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 더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한동안 내부의 어쨌든 갈등과 내용, 분열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 기간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이렇게 연속해서 네. 탄핵을 당하고 또 이명박 대통령까지 거슬러 가면 계속 감옥에 가고 국민들로부터 과연 이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정당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 앞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탄핵 표결 같은 경우에 애초부터 당론 채택을 시도하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46조에 보면 국회의원의 책무로 네. 국가의 이익에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활동할 책임이 있어요. 근데 지금과 같은 헌정체제 위기, 그것도 집권당의 대통령이 이걸 자초한 상황 앞에서 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당론 뒤에 숨어서 이 문제에 대한 의사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지난번에 이렇게 집단 퇴장해가지고 투표를 보이콧한 거 최악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번에는 그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표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가 어려울 거고 또 탄핵 가결표를 던지는 것을 막기 어려울 거다.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 뒤로 한동안 이제 극심한 내분이 찾아올 텐데 앞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건 과연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당으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느냐, 정당성을 앞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미 뭐 이제 온 집에 불이 다 붙어가지고 집이 허물어지는데 네. 거기서 이제 안방에 있는 뭐 재산을 누가 챙기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싸움에 연연하다 보면 국민들로부터 더 냉정한 시선에 직면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론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나왔죠. 내란 일반 특검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당론으로는 다 반대 표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했지만 모두 결국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일정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어제 이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잖아요. 장관 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관, 법무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해서. 근데 네. 법무장관은 195표로 어쨌든 가결은 됐는데 195가 나왔는데 경찰청장은 202표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사미하는 게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법무장관의 투표는 실질적으로 뭐 내란에 가담했느냐 여부는 사실 굉장히 좀 말하자면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들도 많고 해서 네. 좀 탄핵이 부당하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경찰청장은 지금 드러난 사실과 증언만으로도 어떤 주요 종사자에 포함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진술들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명령을 하달받은 그런 징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202표가 됐다는 얘기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그러면 9표 이상이 전 나왔다고 10표 가까이 나온다고 본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게 10표면은 탄핵 가결에 8표에서 2표나 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게 함의가 크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만일 지금 국민의힘에서 오늘 내일 굉장히 이제 많은 논의와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들이 되겠지만 어찌되었건 저는 202표가 주는 함의에서 좀 더 나아갈 것이냐, 뒤로 조금 후퇴할 것이냐, 아마 그 차이가 나중에 사후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탈표의 숫자와 한동훈 대표가 향후 국민의힘 내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 숫자가 또 연동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게 좀 함의가 크다고 봅니다. 같은 질문 이건 의원님께도 의견을 들어봐야겠네요. 그래서 이미 뭐 이제 이탈은 시작된 거고 네. 그 앞서 이제 뭐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탄핵안 이걸 통해서 이제 드러났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어제 대통령의 담화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더 큰 충격을 줬을 거라고 봅니다. 의사 표현을 지금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7명밖에 되지 않지만 네.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탄핵 가결에 동참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당론으로 이 부결 당론을 유지하더라도 표결에 참석하는 것을 막지 않게 된다면 이른바 이제 샤이 탄핵표랄까요? 네. 근데 이분들이 대거 탄핵표를 던져서 적어도 한 20-30명 이상의 탄핵 가결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앞서 이제 원내대표 선거에 보면 물론 이제 원내대표 선거는 탄핵 가부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의 선거지만 실은 그렇게 이 상징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대표되는 측면이 있고 거기 이제 34명의 의원들이 이제 친윤이 아닌 김태우 의원한테 표를 던진 걸로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말하지 않는 의견 분포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네. 그런 지표가 아닌가 싶어서 자유투표로 표결에 임하게 된다면 상당한 이탈이 있을 것이 예상이 되고요. 저는 오히려 당론으로 가결을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지금 상태에서 데미지를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도 어차피 그걸 각오하고 있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편에 서서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고 한다. 네. 이런 인상을 주면 줄수록 사후적으로 상황을 수습하거나 관리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당론으로 탄핵 가결을 하고 그 이후에 보수 정당을 재건하겠다. 이런 게 현재로서 국민의힘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탄핵 소추안 이제 두 번째 표결이 이루어지는 토요일 오전에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론 결정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경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전 탄핵 사태와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물론 탄핵이라는 혼란을 겪고 나서 그 뒤의 모습을 보면 또 의외로 빠르게 회복하는, V자 회복을 하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다를 것인가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그때와 지금은 저는 대내적으로도 다르고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특히 대내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계엄령이 마지막 발동 이제 해제됐던 게 1981년인데 43년 만에 이제 계엄이 발동되고 또 지금 사상 초유의 이제 내란이라는 이제 이런 사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이게 저희가 처음 겪는 일 그리고 이제 43년 만에 발생하는 이런 굉장히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던 극단적인 이런 충격이 지금 같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탄핵 사태와는 굉장히 국내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반도체라든가 수출 주력 품목이라든가 한국의 향후 기술력과 성장성에 대해서 해외에 그런 우려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정권이 시작을 하게 될 때 미국 경제는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황이지만 지금 보호무역제가 강화되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한국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꼭 긍정적으로만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높고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런 사태를 맞았기 때문에 과거의 탄핵보다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등가 비교를 하기는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자, 이른바 계엄을 결정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책임론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직을 유지하는 게 일단 맞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 그 다음 이제 권한 대행, 그 다음 순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도 지금 추진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물론 뭐 이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피의자 신분 아니냐,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행을 만일 탄핵이 통과되더라도 대행을 맡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조금 과도한 처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사실은 국무회의라는 게 거기는 이제 찬반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심의하고 의결하면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네. 거긴 대통령의 뜻이 거의 100%예요. 그런데 총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심지어 거기 밑에 부서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적법성도 없었고 절차적 정당성도 없었고 제대로 갖추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걸 총리가 그 절차를 막지 못했다고 책임을 묻는다? 조금 과도한 것 같은데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서 자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직무 정지되면 이제 그 총리가 탄핵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순위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쪽으로 법률이 정한 순서대로 나가거든요. 네. 근데 그나마 거기에서 가장 그래도 경륜 있게 총리도 2번 역임하고 이런 분이 한덕수 총리 뽑으면 없잖아. 이런 난국의 시절에 그나마 이제 좀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할 수 있고 좀 안정적으로 상황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한덕수 총리인데 민주당의 속내는 그거 같아요. 말로는 이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토요일, 일요일 날이죠. 한덕수 총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국정안정 방향을 얘기한 것이 국민의힘 당사에서 그걸 이제 믿을 수 없다라는 쪽으로 좀 약간 불쾌감을 드러낸 것 같고 한덕수 총리가 국회의장은 내가 만나서 그 지도를 그러니까 합의를 요구하겠지만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런 방법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좀 약간 감정적 기제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국가적 이게 지금 누란의 위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뭐 법률에만 너무 따질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짧은 상황, 어차피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면은 짧게 이것을 상황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방점이 되고 그런 역량을 가진 분에게 맡기는 게 맞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흠결이 있다고 그걸 끝까지 밀어붙여서 그럼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국민의 참석자인데. 그 이런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가결이 된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서 탄핵소추안을 좀 발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정적 기제가 작용한 면도 있다라고 보셨어요, 의원님? 일단 탄핵 소추안을 작성해 놓은 건 맞는데 네. 대통령 탄핵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게 된 이후에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원론적으로 보면 어쨌든 본인이 지금 피의자로 입건이 됐고 강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 전원이 공통 책임이 있지만 그 중에도 총리이기 때문에 내각을 통할하는 당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그 내란을 막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고요. 한덕수 총리도 스스로 과연 이 직을 계속 유지할 그 의지가 있을까 싶어요. 국회에 나오면 계속 이제 그런 시선과 또 그런 공세에 시달리게 될 텐데 굳이 그걸 감수하면서 본인이 수사까지 받아야 되는 처지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 한덕수 총리가 사임한다면 순서에 따라서 뭐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이런 순서로 가는데 국무위원들 전체가 책임이 있습니다만 책임의 경중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이를테면 교육부총리는 아예 국무회의에 참석을 안 했고 네. 경제부총리는 참석을 했는데 명시적으로 반대를 얘기하고 자리를 나왔다고 알려졌죠. 이게 이제 확인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좀 고려되지 않을까 싶고요. 누가 권한대행을 맡든 간에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국회와 모든 것을 협의해서 일종의 이제 거국내각식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요게 이제 이 판단의 대상이 될 텐데요. 어쨌든 지금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이후에 민주당에서 그에 대한 이제 이 판단을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검토에 대해서 좀 과한 것 아니냐. 민주당도 좀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죠. 만약에 뭐 가정입니다만 한덕수 총리 역시도 탄핵 대상이 된다면 그 다음 순번은 사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이거든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경제수장으로서 국정공백을 메울 책임자가 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아까 이제 기존의 탄핵과 지금의 탄핵의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은 과거 탄핵 경험을 봤을 때는 이제 공격의 화살이 대통령에게 집중이 되고 사실 내각은 이제 권한대행 총리들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지금에 비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내각의 많은 분들이 지금 그 공격의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면 굉장히 정부 운영이나 이런 내각의 이 정부 운영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뭐 대외 신인도라든가 한국 경제의 이런 이제 지금 위기 상황을 막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해외 기관들이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기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1%대 중반대까지 떨어뜨린 것도 나타났더라고요. 한국은행이 내년도 1.9%. 근데 지금 예상치 못한 탄핵이라는 계엄과 탄핵이라는 이제 상황이 발생했다면 저는 사실 4분기 성장률부터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럼 올해 성장률 목표치 달성도 지금 적신호가 켜진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지금 연말이면 소비 심리도 좀 살아나야 될 때고 1년에 얼마 안 되는 대목이라는 시기인데 충격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실물 경제 네, 충격.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단기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장기적으로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계엄 전에도 한국은행에서 예상치 않게 시장에서 예상하지 않게 금리를 기준금리를 내릴 정도로 사실 내수가 굉장히 불안하고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수는 소비자의 심리가 중요한데 지금 이런 탄핵 정국을 맞아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될 경우에 내수가 굉장히 연말과 내년까지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성장률에 모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기존의 수출 주력 산업이었던 반도체 분야에서 지금 기술 우위를 지금 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고 첨단 산업의 패권을 위한 이런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정부도 기능이 마비되고 기업들도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투자를 미루게 되고 지금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앞으로 향후 10년, 20년을 이끌어갈 한국의 성장 동력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봐 이제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정부의 최소한의 기능, 특히 경제 네. 분야에 있어서의 기능은 유지되도록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받게 되는데 그건 괜찮습니까? 지금 6인 체제지 않습니까? 6인 체제 심리는 가능하다는 헌재 판결이 또 있었습니다. 지난번 방통위원장 그 관련해가지고 6인 체제로 심리하는 것은 가능한데 과연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는 이제 약간 좀 다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 추천 여부와 이걸 인준하는 여부가 지금 가장 또 하나의 쟁점으로 그러면 6인 체제로 결정을 내리는 거는 법적 하자가 그러니까 있다. 심리는 할 수 있는데 네. 결정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미중의 정말 국가적 중대사를 헌재가 3분의 2만 참석한 가운데서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린다? 아마 그건 또 사후적으로도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서 지금 국회가 추천하도록 돼 있잖아요.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2명 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이 1명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조속하게 이루어지면 설령 내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권한대행이 그건 사인만 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제가 행위이기 때문에 네. 이건 뭐 판단의 행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 9인 체제로 심리를 하고 결론을 내려줘야지 그게 좀 정당성과 그다음에 국민의 동의성 측면에서도 저는 그게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만약에 가결이 돼서 심리에 들어간다면 심리를 하는 도중에 민주당 추천 인사 2명, 그렇죠. 국내 출연 1명, 이제 3명이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합류하게 되게 네. 된다면 심의 기간이 좀 길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뭐 그게 일부 지연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우리 최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9명의 헌법재판관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도 1명이 결혼이어서 8명이 결국에는 결정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도 사후에 논란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9명을 꼭 채워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약간 이제 시일이 소요될 텐데 그 사이에 헌재가 심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일단 6인 체제로 심리를 시작하고 그리고 사후에 이제 3명의 재판관이 국회 청문 절차까지 거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네. 그때부터 이제 뭐 결정 요건은 갖추게 되는 거죠. 통상 이제 그 헌재 심리에 한 90일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한 91일 걸렸고 최장 180일까지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게 수사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전돼서 기소가 된다라고 하면 윤 대통령 쪽에서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동일한 그 이유로 기소된 사건이기 때문에 심리를 연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헌재 재량 사항이거든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만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수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오히려 기소가 되면 심리가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쟁점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3개월보다도 더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이 내려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권을 두고도 좀 잡음이 있는 게 지금 국방부 장관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한교 의원을 다음 후보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기에 대한 지금 논란도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는 내일까지는 직무집행하는 게 정당한 거잖아요.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맞다고는 봐요. 그리고 또 국방부 장관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국가의 굉장한 중요한 물론이죠. 안보상 직책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하는 건 저는 뭐 지금 법에서 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다만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는 지금 이렇게 내란죄로 지금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큰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행사하는 게 맞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탄핵에 대한
그 가결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국민적 논란을 감안해서 저는 최소화해야 한다. 아주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최소화 행사하고 그다음에 보수적으로 좀 행사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후 논란이 좀 없도록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국회 탄핵 결정 이후에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 그건 또 얘기가 저 사실 대통령이 부여된 헌법상 직무를 또 방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행사는 하되 제한적 그다음에 아주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네 번째 대국민 담화는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불 위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된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 예정대로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탄핵의 시계가 다시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BG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